안녕하십니까? 12월 28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426만 1412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 14만 4047명, 완치 411만 2706명으로 집계되어 3.4%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는 평균 200명대 수준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연이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경고를 하며 새로운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다면서 각국의 감염자 급증에 대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영국, 덴마크, 포르투갈에서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됐으며 미국에서도 오미크론 변이가 3주 만에 우세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호주에서도 오미크론 확산으로 하루 신규 확진자가 6,000명 가까이 폭증했고 일본에서도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미크론이 보고된 나라는 이미 100개국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영국에서는 하루 평균 9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입니다. 오미크론 감염자가 늘면서 중증으로 입원하는 환자와 사망자도 늘고 있습니다. 영국 보건부는 지금까지 오미크론으로 14명이 숨지고 120여 명이 입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몇 주 안에 유럽 의료 시스템이 오미크론에게 압도당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기준 하루 만에 81명이 늘면서 340명 이상이 감염되었습니다. 이 중 해외 유입은 140명 수준이고 국내 감염자는 200명 수준으로 지역 감염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25일 기준 오미크론 지역 감염이 나타난 지역은 인천, 전북, 강원도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감염자 중 5명은 추가 접종을 받고도 돌파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대에서 40대까지 젊은 층으로 얀센 백신 접종 뒤에 추가 접종을 받은 경우가 3명으로 가장 많았고 증상은 5명 모두 경증이었습니다. 전체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의 20%는 무증상이었고 증상이 있어도 발열 인후통 정도로 경증이었습니다. 또한 증상 발현까지 걸리는 시간인 평균 잠복기는 3.6일, 앞선 감염자의 증상일에서 다음 감염자의 증상일까지 기간인 평균 세대기도 3.1일로 모두 델타 변이보다 짧은 것으로 분석됐으며 확진자의 가족에게 전파되는 2차 발병률도 44.7%로 20% 수준인 델타 변이의 2배 이상이었습니다. 한편 오미크론 변이의 위험성이 이전에 확인된 변이보다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영국에서 잇따라 발표됐습니다. 양국은 모두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된 국가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립전염병연구소는 지난 10에서 11월 코로나 감염자들을 분석한 결과 오미크론 감염 환자들의 입원율이 다른 변이 감염자보다 80%가량 낮았으며 중증 진행률이 70%가량 낮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영국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감염 시 델타 변이와 비교해 입원 위험 가능성이 40에서 45% 적었으며 병원에 방문해야 할 확률은 15% 적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연구 결과를 환영하면서도 경각심을 늦추지 말고 방역 절차를 철저히 지킬 것을 주문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새로운 방역 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24일부터 1월 2일까지 적용되는 해당 규정은 모임과 이동을 축소하기 위해 방역 단계가 상향되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식당, 쇼핑몰, 상점 등은 오후 9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며 최대 수용 인원은 50%로 제한되며 식사 시간은 최대 60분을 넘길 수 없습니다. 단 영업시간이 저녁부터 시작되는 레스토랑, 카페 등은 오후 6시부터 12시까지 영업이 허용됩니다. 또한 관광지를 포함한 모든 실내나 실외 장소에서도 새해 축하 모임은 금지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비상조치를 실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투자조정부 장관은 일일 확진자 발생 건수가 500건 이상이 될 경우 봉쇄 조치가 시작될 계획이고 발생 건수에 따라 점진적으로 강화할 것이며 만약 하루에 2,700건이 발생하고 입원 및 사망률이 증가하게 될 경우 최대치의 봉쇄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장관은 해외여행을 자제하고 방역 규정을 잘 지켜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한편 전염병학자협회는 정부가 오미크론 변이 확산을 제한하기 위해 전국적 규모가 아닌 보다 지역적 수준에서 조치를 취하는데 중점을 둘 것을 제안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재외동포 정책 지원을 위한 해외위원회의 발대식을 개최하였으며 해당 발대식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자도 참석하였습니다. 해외위원회 상임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직을 수행 중인 임종성 국회의원이 맡고 총 8명이 공동위원장을 함께 맡고 있습니다. 전 세계 250여 명의 재외동포가 참석한 해당 행사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는 타국에서도 조국에 대한 사랑을 실천해주신 750만 재외동포 덕분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다며 재외동포청 설립,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재외동포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임종성 상임위원장 또한 해외위원회가 재외동포와 본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외연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당의 재외동포위원회는 2주간의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하여 시카고, 뉴욕, 워싱턴 등 미국 내 한인사회를 방문하며 재외 국민투표 참여 독려를 하였습니다. 김석기 위원장은 동포 여러분들이 현재 투표 방식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논의 중이지만 반드시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해야 하고 그래야 재외 동포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를 정부가 귀를 기울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공약에는 재외동포청 설치, 재외공간 동포 지원 예산 확대, 한글학교 및 한국사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제언을 전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0.85%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자카르타시는 중앙정부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독단적으로 5.1% 인상을 발표하였습니다. 아니스 바스웨단 자카르타 주지사는 중앙정부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정의롭지 못하다며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라도 일반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동자들의 구매력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인상의 목표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해당 결정이 2024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는 독단적 최저임금 인상을 행정법원에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경영자협회도 해당 결정은 기업인들에게 큰 부담이 될 뿐 아니라 법 규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에 불복해 국가행정법원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자카르타 주지사의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으로 인해 자카르타의 내년도 최저임금은 기존 인상액보다 약 20만 루피아가 추가 인상되어 464만 루피아 수준이 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경제학자들은 현재 자카르타 최저임금인 308달러는 이미 태국의 214달러와 베트남의 181달러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나 블루칼라의 생산성은 해당 국가들의 절반에 불과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3일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인도네시아 무역부와 면담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해 요소, 전기차, 2차 전지 분야의 양국 간 공급망 협력 및 통상협력 확대 방안에 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 신남방 정책의 핵심 파트너 국가라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기후변화, 공급망 재편, 디지털 경제 등 글로벌 이슈에 대응해 전기차, 2차 전지 분야, 공급망 안정성과 그린에너지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이어 최근 양국 정부가 체결한 요소 공급 협력 업무 협약을 바탕으로 중장기적 요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양국이 통상협력 성과를 조속히 누릴 수 있도록 한인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및 영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의 조속한 비준을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양국 통상장관은 세계 경제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디지털 통상 규범의 확립 및 협력 중요성에 공감하며 상호 협조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1일 인천공항공사는 인도네시아 바탐 메디슨 컨벤션 센터에서 인도네시아 바탐 경제구역청과 바탐 항나딘 국제공항 운영 및 개발 사업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체결식에는 인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아이를랑가 장관, 바탐 경제자유구역 청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해당 계약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역대 최대 규모의 해외 사업이자 국내 최초의 해외공항 운영 및 개발 사업의 계약이며 계약 기간은 내년부터 2047년까지 25년으로 총 6조 4천억 원의 누적 매출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스위스 취리히공항, 프랑스 EGIS, 인도 GMR 등 세계 유수의 공항 운영사들과 경쟁 끝에 지난 3월 발주처인 바탐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본 사업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습니다. 인도네시아 바탐섬에 있는 항나딘 공항은 현재 여객터미널 1동, 화물터미널 1동, 활주로 일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 기준 운항 실적은 여객 454만 명, 화물 4만 4천 톤입니다. 이날 계약 체결로 인천공항공사는 향후 25년간 바탐공항의 운영과 유지 보수를 담당하게 되고 기존 여객터미널 리뉴얼, 신규 여객터미널 건설 등 공항 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2040년까지 바탐공항을 여객 수용 능력 2,500만 명 규모의 대규모 공항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앞으로 동남아, 동유럽, 중동 등 전 세계로 해외 사업을 확장하고 국내 기업과의 동반 진출을 추진해 한국형 공항 플랫폼의 해외 수출을 통한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1일 인도네시아 깔라 그룹 자회사인 부미 미네랄 술라웨시가 포스코와 배터리 산업 진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아피푸딘 수헤일리 깔라 그룹 사장은 포스코와의 협력을 통해 인도네시아가 배터리 산업에 진출하는 주요한 계기라면서
포스코는 한국의 주요 기업으로 인도네시아의 투자 환경을 자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깔라 그룹의 재련소는 남부 술라웨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니켈 광석 형태의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약에 따라 포스코는 구미 미네랄 술라웨시 재련소에서 생산하는 모든 황산, 니켈 제품의 처리업체가 되었습니다. 한편 이번 협력으로 향후 광물, 특히 배터리의 원료인 니켈의 다운스트림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양사는 해당 지역 공단에서 전구체 및 음극 공장과 재련소 건설에도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 축구대표팀이 연장 혈투 끝에 4대2로 싱가포르를 잡고 스즈키컵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전반 11분 에즈라 왈리안의 선제골로 리드를 잡았고 전반 추가 시간 싱가포르의 사푸안 바하루딘이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해 수적 우위까지 점했지만 전반 추가 시간 싱가포르 송이영에게 동점골을 내주고 후반을 맞았습니다. 이어 인도네시아는 후반 22분 싱가포르 판디의 퇴장으로 2명이나 수적 우위를 보였지만 오히려 29분 술라이만에게 그림 같은 프리킥 골을 내줘 2대1로 역전을 허용했고 이후 파상 공세를 퍼붓던 인도네시아는 후반 42분 아르한의 동점골로 경기를 이어나갔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 싱가포르에게 페널티킥을 내줬지만 골키퍼가 람리의 킥을 막아내는 선방으로 극적으로 승부를 연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연장에서 인도네시아는 시작부터 몰아쳤고 전반 1분 싱가포르의 자책골로 리드를 되찾았고 미울라나의 쐐기포까지 터져 승리하였습니다. 이에 스즈키컵에서 준우승만 5차례 기록한 인도네시아는 베트남, 태국의 4강전 승리팀과 결승에서 사상 첫 우승에 도전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